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냐? 계약하기 전에 미리 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꿀팁이에요. 법무사 비용을 얼마 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유난히 싸게 하시는 법무사님들이 꼭 계셔요. 솔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많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좀 많이 보세요. 제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할 때는 조언을 구해라. 꼭 이렇게 하시면 좋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면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되면은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가서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부동산 가시기가 두렵거나 몇 번 가봤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중개수수료인데요. 중개수수료는 실수할 게 뭐 있나 싶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냐 물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이미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액별로 0.4에서 0.7 사이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중개수수료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한요율이라는 거예요. 상한요율. 15억 이상이면 0.7%를 드려야 되는데 상한요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한요율 아래에서 합의해서 내는 거, 합의해서. 그러니까 0.7이라고 했지만 제일 많이 줘야 되는 게 0.7이고 그 아래에서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할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중개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0.7%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0.7%면 이제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내시는 분도 계신데 0.7%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0억 넘어가면 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중개수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개수수료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꿀팁이에요.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받는 수수료가 있단 말이야. 보통 높게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높게.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딴 데다 물어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데 여기 계약하게 되면은 중개수수료는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고를 하면 되는데 막상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만족해서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중개수수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중개수수료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법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을 얼마 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보통 법무사 비용은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에서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등기하실 때 법무사는 아시는 데 있으세요? 그러면은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초보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가 아는 법무사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수수료를 견적을 받아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거지.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니까 내가 법무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개톡방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 아직도 은행 법무사 분께 맞은 눈탱이가 얼얼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법무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 법무사님한테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은행 법무사가 해야지 편하다. 뭐 서류를 드리기도 편하다. 뭐 이렇게 은행에서 나오니까 울매겨자 먹기로 비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소장님이 소개시켜준 법무사를 이용해도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렇다는 거죠. 같은 집인데 은행 법무사는 140을 달라고 그러고 법무통을 이용하니까 60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법무사님을 이용하니까 20만 원대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140이 2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 이야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는 보통 비싼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 법무사님한테 리베이트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말고는 없다 그러면 협상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은행 법무사로 해도 되고 소장님이 소개시켜주는 법무사를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그 법무사님을 해도 됩니다. 다 등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법무사가 너무 비싸게 부르면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법무통이라는 앱을 써요. 법무통. 법무통은 뭐냐면 이제 역경매 같은 거예요. 법무통에다가 내가 계약서에 일부를 올리면 법무통에서 이제 법무사님들이 입찰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해드릴게요.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싼 법무사님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이렇다는 거죠. 어차피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전세를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그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는 게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소장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법무사님이 뭐 50만 원이고 내가 법무통에서 알아본 수수료가 45만 원이야.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제가 법무통에 알아보니까 45만 원이던데 법무사님이 맞춰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비슷하면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는 법무사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그 부동산에다가 전세도 내놓고 매매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다. 비슷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소개시켜주는 분하고 하고 많이 차이가 나면 제가 이만큼 받아왔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라고 해서 협상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법무통에서 하면 된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유난히 싸게 하시는 법무사님들이 꼭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픈톡방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거래 많이 하신 분들한테다가 물어보면 알고 있는 분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무통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고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셔라. 그런데 비슷하면 소장님이 해주시거나 은행에서 해주는 데랑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막판에 뭐 며칠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쉬운 일인데 보통 이제 거래를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꼭 이렇게 하시면 좋다. 아파트는 망고쌤. 부동산에 가시면 어디서 떨어진 건 많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뭐 이야기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살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롤플레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부처님이 손바닥이야. 나는 이게 부동산이 몇 번 안 와봤고 그 부동산 소장님은 평생을 집 구경 오시는 분들, 상담 오시는 분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몇 마디만 딱 하면 내가 다 안단 말이야, 수준을. 그러니까 괜히 연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이러해서 여기 집을 구하러 왔다라고 해야지 부동산 소장님도 이제 시간이 중요한 분인데 시간 절약이 되고 괜히 나는 5억밖에 없는데 10억, 20억 있다고 해봐야 쓸데없는 물건만 보게 되고 하니까 아시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본인 사정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 얼마 정도 있고 저는 갭 투자를 할 겁니다. 또는 집을 살 겁니다. 대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서로의 시간을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으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많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본인 사정을 착실하게 얘기하시고 포지션을 이야기하시면 부동산 소장님이 알아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는 의견만 조금씩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제 몇 군데 갔다 오고 나면 솔직히 부동산 한두 군데 돌고 나면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부동산 소장님보다 잘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집을 좀 많이 보세요. 꼭 보면 한 번이나 두 번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좋은 집을 제일 먼저 보여주지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두어 군데 돌고 나면 슬슬 지치잖아. 그럴 때 좋은 집을 딱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대요.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 소장님들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야. 상황을 봐가면서 정말 눈치 빠르게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군데 정도 딱 보여드리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딱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물건이 많잖아요. 물건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임장크루도 아니고 사러 간 거니까 최대한 집을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내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장크루가 아니다. 실수요다. 확실하니까 이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중복으로 똑같은 집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중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 죄송한데 다른 데서 보고 왔다. 아까 본 집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많아야지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본 게 뭐 2개인 경우하고 5개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제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소장님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오늘 계약 안 하면 내일 당장 나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빨리 끌어내기 위한 부동산 소장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데를 봤어. 근데 제일 괜찮아. 5군데 봤는데 제일 괜찮아. 그러면 뭐 급하게 결정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한 2-3개밖에 안 봤는데 아, 이게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내려놓고 다른 거 더 돌아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때는 조언을 구해라. 장고 끝에 악수일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생각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좋은데, 보통 이제 단톡방에다가 많이 물어보죠, 요즘에는. 단톡방에다가 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또는 뭐 탑층은 괜찮나요? 저층은 안 좋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되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지역 맘카페에다가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이번에 이사 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인데 학구는 어떤가요? 어떤 아파트가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 아파트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참고로 그런 이야기들은 직접 많이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거 사전 조사하기에 딱 좋죠. 근데 이제 지역 맘카페도 좀 괜찮은 데는 그런 게 있어. 오늘 바로 신청해갖고 가입해갖고 물어보고 이러기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단톡방이나 지역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시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막상 가족들한테 여기가 어때? 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집을 보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성들은 이제 뷰 잘 나와야 되고 거실 넓어야 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성분들은 좀 약간 달라. 집도 좋아야 되고 뷰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뭐 시설은 어디 있고 학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로 아파트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이 보통은 사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사면 큰 잘못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사모님은 되게 마음에 드시는데 사장님들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억지로 또 내가 A하고 B가 있는데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7층인데 뭐 5층은 뷰가 잘 나와. 나는 7층은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게 큰 차이였거든. 그런 정도의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 가족들이 서로 합의가 되는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가서 조심해야 될 거 5가지를 들면, 중개수수료는 미리 협상해야 된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통이나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 집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고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단톡방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어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아마 이 정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